안녕하세요. 전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전 결혼한 지 이제 5년 조금 넘었지만 아직 아이는 없어요. 결혼하고 1년까지만 신혼이라고 서로 좋았지. 그 이후론 남편과 사이가 대면대면 좋지 않아서 아예 아이를 낳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쇼윈도 부부처럼 살았죠. 남편과 전 소개로 만나 1년 넘게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말한 적은 없지만 전 남편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어요. 소개를 받기 전 건네받은 사진을 보고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실물 보니 제 이상형이더라고요. 제가 약간 마르고 지적으로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데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남편은 의사예요. 처음 소개를 받을 때 의사라는 소리에 혹해서 바로 소개팅에 나간다고 하긴 했는데 사진을 보고는 살짝 실망했어요. 사진으로 보기엔 조금 통통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나니 지적이고 날씬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당시에 남편이 병원을 옮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전보다 살이 10kg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힘들어서 빠진 거라고 했지만 제 눈엔 남편이 너무 잘생겨 보였습니다. 소개팅 이후에도 남편은 바빠서 자주 볼 수 없었지만 이미 첫눈에 반한 제가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연락을 했죠. 그 덕분에 연인 사이가 됐고요. 물론 연애를 하기로 하고 남편이 너무 바빠서 자주 보지 못했어요. 결혼 전까지 연애를 1년 넘게 했지만 얼굴을 본 건 아마 3개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선배가 잘해준다고 하도 그래서 혹해서 온 건데 이거 완전히 취업 사기야. 자기는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월급 준다고 나만 엄청 부려먹는다니까. 남편은 만날 때마다 자신이 일하는 병원 원장인 선배를 욕했습니다. 장가 잘 가서 편하게 놀고 먹는다고요. 결혼 잘해서 장인 돈으로 병원 창업하더니만 자긴 맨날 진료도 안 보고 놀고 먹는다니까. 나도 병원 차리고 싶다. 자기도 얼른 돈 모아서 병원 차리면 되지. 아니면 집에서는 못 도와주신대? 자기 부모님도 사업하신다고 했잖아. 사업? 사업이라고 하기엔 뭐 그냥 가게지. 자기네 부모님 건물 있다고 하지 않았어? 혹시 우리 결혼하면 나 그 건물에 병원 차릴 수 있나? 남편은 몸이 힘드니 매일 병원을 차리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럴 때면 남편이 안쓰러웠죠. 건물?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병원 차린다고 하면 당연히 임대해 주시겠지. 당시만 해도 제가 순진했죠. 저와 남편이 결혼하면 시댁이고 우리 집이고 다 가족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때 마음 같아선 부모님께 얘기해서 병원이라도 차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거든요. 남편이 의사다 보니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하면서 처가에서 병원을 차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도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 병원을 차려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어느새 남편이 저희 친정아버지 건물에 병원을 차리고 있었어요. 사실 전 조금 뒤늦게 알았는데 남편이 친정아버지와 둘이 술 한 잔씩 할 때마다 은근슬쩍 병원 얘기를 했었나 봐요. 아버님, 제가 얼마 전에 아버님 건물에 가봤는데 건물에 오래된 식당이랑 애기들 학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두면 건물 가격 오르기 힘들어요. 건물 싹 다 인테리어 해서 병원 만드시는 거 어때요? 그럼 건물 이미지 싹 변해서 건물 가격 확 오를걸요? 그래? 하긴 1층에 식당이 떡하니 있으니까 위로 음식 냄새 많이 올라온다고 다른 세입자들이 항의하기는 하더라고. 근데 뭐 그 식당이 워낙 오래돼서 내보내기가 마땅치 않네. 아이, 암튼 우리 장인어른 성격 너무 좋으시다니까. 요즘 건물주가 갑이에요. 계약 끝나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님 건물 병원 짓기 딱 좋은데 위치도 좋고 주차장도 넉넉하고. 그래? 근데 내가 건물만 있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새로 리모델링까지 하긴 힘들어. 자네가 어디서 돈 구할 수 있으면 내 건물로 한번 병원 차려보든지. 제가 외동딸이에요. 집안에 다른 자식도 없고 아들도 없다 보니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결혼했을 때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도 살갑게 잘하니 예뻐하셨고요. 그랬으니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부모님께서 건물을 내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저도 남편이 선배 병원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는 게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이라 인테리어 비용이랑 기물을 사려면 적어도 10억은 필요할 것 같았어요. 친정 아버진 그렇게 큰 돈은 없다고 하셨으니 그 일로 남편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해? 한 푼도 없이 병원 차리면서 그런 생각도 미리 안 했어? 그냥 우리가 대출 받아야지 어떡해. 대출? 당신이 부모님 아래서 곱게만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모르나 본데 나 같은 월급쟁이한테 누가 10억을 빌려줘. 더군다나 병원 차리려고 병원 그만두면 백수인데 그 건물이 내 건물도 아니고. 남편은 저더러 곱게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했지만 전 오히려 그런 남편이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런 생각도 안 하고 대책 없이 무조건 병원부터 차린다고 한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한번 얘기하면 안 될까? 건물 담보로 대출 좀 받으시라고. 뭐? 아니 사위라고 임대료도 한 푼 안 받고 병원 차리게 해줬는데 또 돈 얘기를 어떻게 해? 병원을 차리고 싶어하는 남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다 친정 도움만 받겠다고 하니 전 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증여받은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건 아니에요. 갑자기 10억이나 되는 돈을 대출까지 받아 도와달라고 하기가 딸로서 죄송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해?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남편은 흥분해서 화까지 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전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연애할 땐 전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느낀 거지만 남편이 욕심이 좀 많아요. 주변 동료 의사들이나 선후배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본인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셈을 내고 성공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뒤 명절이 다가와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는 듯 싶더니만 갑자기 시아버지께 병원 얘기를 꺼내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병원 인테리어랑 기물 좀 사야 해서 그러는데 아버지 가게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너희 처가에서 병원 차려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인테리어니 기물이니 다 포함해서 해주셔야지. 왜 또 돈이 들어가? 그게 얼만데? 장인어른 건물에 병원 차리게 도와주신다고 한 거지 아예 차려주신다고 한 건 아니에요. 건물만 빌려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10억 정도만 해주시면 제가 이자랑 원금 다달이 갚을게요. 뭐? 10억? 그게 말이 되냐? 아이고, 처가에서 의사사위 보면 다들 병원 못 차려줘서 안달이라는데 너희 장인은 뭐가 그렇게 손이 작다니? 시아버지께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제 얼굴을 쳐다보시는데 저 민망해서 얼굴이 다 빨개졌어요. 안 그래도 시부모님은 남편이 의사라고 엄청 어깨가 올라가서 결혼 전부터 절 은근히 무시하시는데 저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전 저와 상의도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10억 얘기를 한 남편까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방법이 없는 걸 어떡하냐고 더 속상해했어요. 꿈에 그리던 병원 개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깟 10억 때문에 어그러지게 생겼으니까 미치겠다 정말.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너무 속상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친정에 가서 은근슬쩍 상황을 말씀드렸죠. 아빠, 건물 병원으로 리모델링 하려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 대출도 알아보고 시댁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말을 하지. 알았어. 아빠가 내일 은행 가서 대출 한번 알아볼게. 정말? 아빠 감사해요. 이서방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병원 꼭 성공시켜서 금방 갚을 거예요. 네, 아버님 제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병원 꼭 성공시켜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래. 나야 김서방 믿지. 이 건물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라 나한텐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자네가 병원 잘 운영해서 원금만 갚아줘. 이젠 내가 알아서 할게. 친정아버진 본인도 넉넉하지 않으시면서 남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고민도 없이 10억을 대출받아 빌려주셨어요.
남편의 친부모인 시부모님도 대출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오로지 사위 한 사람만 믿고 큰 결정을 해주셨죠. 전 저희 부모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은 무사히 병원을 차릴 수 있었고요. 남편이 병원을 차리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는 원래 다들 그런 건가요? 아들 병원 차린다고 해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툭 하면 나타나서 듣기 싫은 소리만 해댔어요. 시어머니 낮에 공사 중인 병원에 연락도 없이 멋대로 찾아와선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다짜고짜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볼품이 없다는 둥, 인테리어를 더 고급스럽게 했어야지 하다가 돈이 모자랐냐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죠. 사돈이 돈 주기가 아까워서 싼 데다 맡긴 거 아니니? 인테리어는 처음 할 때 잘해야지. 괜히 싼 자재로 대충 했다간 나중에 또 고쳐야 돼. 이게 10억이나 빌려준 사람들한테 할 말인가요? 전 하도 기가 막혀서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돈만 주셨고 업체는 성호 씨가 다 알아서 했어요.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면 성호 씨한테 얘기하세요. 전 이만 바빠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전 애써 화를 삭히며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분이랑 통화로 얘기해봐야 저만 답답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끊으라는 전화는 안 끊으시고 꾸역꾸역 굳이 하시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근데 넌 언제까지 회사 다닐 거니? 네 남편 돈도 잘 버는 의사고 이제 개인 병원 원장인데 네가 집에서 살뜰하게 내조하면서 챙겨야지. 언제까지 그깟 돈 몇 푼 번다고 나가서 내 아들 굶길 거야? 순간 전 당황해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소린 드라마 속에서나 봤지 제가 직접 듣게 될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 성호 씨가 의사라 대단한 건 저도 아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대기업이고 하는 일도 재밌어요. 저 정년까지 다 채우고 회사에서 나오는 게 목표라요. 일 그만둘 생각 전혀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처음 시댁에 인사가 있을 때도 시어머니는 제가 직장인이라는 얘기에 티가 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당신은 아들 짝으로 같은 의사 아니면 적어도 사자 들어가는 직업 정도는 만나길 바랐다고요. 그때야 저도 지금보다 젊었고 남편한테 푹 빠져 있었을 때니 시어머니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더군다나 아들이 명문대 나와서 의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아들이 잘났다고 해서 며느리인 제 직장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시는 게 저로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그깟 밥 때문에 말이죠. 남편이 어린애도 아니고 제가 남편 밥 차려주려고 결혼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이고 남편이 돈 잘 버는 의사인데 도대체 새아기 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꾸역꾸역 회사에 나간다니. 너 그렇게 욕심부리면 회사 사람들도 욕한다. 남편이 의사인데도 저렇게 욕심부린다고. 그리고 네 나이도 있는데 이제 슬슬 애도 하나 가져야지. 남자들은 집에 애가 있어야 딴짓 안 해. 결혼한 지 3년 넘어가면 다 여자한테 질려서 딴짓이나 한다니까. 이게 부모로서 할 말인가요? 저더러 남편이 바람 피울 수도 있으니까 꼭 붙잡아 놓으려면 애부터 낳아야 한다나요. 전 어쩌다 이런 시어머니를 만났나 짜증이 나고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이 결혼하고도 바람이나 피우는 망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호 씨 그런 쓰레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 바빠서 정말 들어가 봐야 돼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 도망치듯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끝이 없을 것 같아서요. 시부모님과 제 사이인 결혼 생활 내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병원 일을 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시부모님과 제 사이에 관심이 통 없었고 시부모님은 절 볼 때마다 남편이 바쁘니 저라도 가정을 위해 희생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아이부터 낳아야 한다고 하셨죠. 시부모님이 하도 애를 가져라 일을 그만둬라 듣기 싫은 소리만 하시니 언제부턴간 저도 시부모님을 만나는 게 불편하고 싫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은 절 이해 못했죠.
남편이 돈 잘 버는 의사인데 뭐로 그렇게 일하겠냐고 꾸역꾸역 힘들게 사느냐고요.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의사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라고요. 제가 이상한 건 줄은 몰라도 전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게 자신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아이에 관해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실 때마다 한 번씩 제가 남편에게 툴툴거릴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 어머님한테 또 전화 왔는데 용안 한의원 있다고 다음 주에 같이 가재. 거기서 한약 먹고 애 가진 사람 엄청 많다고. 난 괜찮다는데 어머님은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이 생각 없다고 당신이 말 좀 하면 안 돼? 전 아이 생각이 아직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해도 시어머니께서 들어주시질 않으니 남편이 나서서 제대로 얘기를 해줬으면 했어요. 아직 아이 생각은 없다고요. 난 아이 낳고 싶은데? 안 그래도 우리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애 안 생기는 거 보면 문제 있어도 있긴 있는 거지. 어머니 말대로 용하다니까 같이 한번 가봐. 짠순이 우리 엄마가 한약까지 지어준다는 걸 보면 보통 용한 게 아닐 텐데. 당신 혹시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애가 안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 결혼 전엔 애 없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야 나 혼자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애 한둘 정도는 거뜬히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버니까 애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그리고 당신 나이도 있는데 검사 한번 해보면 좋지. 남편은 언제나 태평했어요. 저만 뭐든 심각했습니다. 본인이 임신하고 키울 게 아니라 그런지 꼭 남의 얘기 하듯 했어요. 남편이 제 생각은 안 하고 이기적으로 본인 생각만 할 때 보면 전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면 전 그냥 말을 안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남편과도 5년 가까이 살다 보니 서로 말이 안 통할 땐 피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더 얘기해봐야 결론도 나지 않으니까요. 저도 아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이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었죠. 만약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과연 남편이 아이 아빠로서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을까 확신이 들지 않았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결혼해서 둘이 함께 살곤 있지만 살면 살수록 부부라기보단 룸메이트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부부라고 둘이 같이 살긴 하지만 집만 공유하며 그냥 친구처럼 같이 사는 것 같달까요? 이게 보통의 부부인진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로 아이가 생긴다면 과연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남편은 지금과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저만 너무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남편을 못 믿냐고, 남자들 원래 애나 생겨야 철이 드는 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쩐지 전 살면 살수록 남편이 미덥지가 않아요. 남편이 친정아버지께 돈까지 빌려서 병원을 개업했을 때도 사실 전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남편이 유능한 의사라는 거야 저도 잘 알지만 개인 병원이라는 게 잘 될지 안 될진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혹시 병원이 안 돼서 친정에 빌린 돈도 못 갚게 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남편이 원래 말만 거창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허세도 좀 있고요. 더군다나 처음 병원에 개업하고 반년 동안은 직원들 월급 주고 이것저것 관리비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었어요. 정작 친정 부모님께선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저 혼자 괜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딱 봐도 친정 부모님도 은행 이자 내기 빠듯하실 텐데 저희가 신경 쓸까봐 말을 안 하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병원 월세 얘기를 꺼냈죠. 병원 사정은 좀 어때? 아직도 적자라 부모님께 월세까지 드리긴 힘들어?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은퇴하신 지 좀 된 상태라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랑 연금으로 생활하세요. 남편이 병원을 내기 전에 그나마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많아서 걱정 없었는데 남편이 건물에 병원을 개업하고 나선 1층 커피숍에서 나오는 게 전부라 전보다 생활하기 힘드신 것 같아 남편에게 월세는 언제부터 낼 수 있는지 물어봤죠.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남편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본인도 병원 일로 머리가 아픈데 제가 월세 얘기까지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은 꼭 눈치 없이 그런 얘기를 해야겠어? 딱 보면 견적 안 나와. 지금 상황에 월세를 어떻게 내? 하지만 저도 제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물에 병원까지 짓게 해주고 돈까지 빌려줬으면 이런 얘긴 제가 아니라 남편이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전 더 서운했습니다. 이러니 제가 남편을 못 믿어와 하는 거예요. 나이만 먹었지 다른 사람들 배려할 줄을 몰라요. 내가 지금 당장 월세를 내라는 게 아니라 차차 당신도 생각은 해야 한다는 거지. 만약에 병원이 우리 부모님 건물 아니고 다른 건물에 있었으면 당연히 월세 내야 하는 거잖아. 어떻게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당신은 그렇게 태평할 수가 있어? 더군다나 부모님이 우리 대신 대출까지 받아서 이자까지 내주시잖아. 저도 남편이랑 싸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남편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욱하게 되더라고요. 딸 하나 있는 거 기껏 의사한테 시집 보내놨더니만 효도는커녕 있는 재산만 다 갉아먹고 있으니 저로선 죄송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먼저 나서서 친정 부모님께 얘기라도 했다면 제가 이렇게 나서지 않았을 텐데 병원을 개업하고 나선 남편이 친정의 발길을 딱 끊어버리니 이래저래 남편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저희 친정 부모님 볼 낯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묘하게 정관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자꾸만 화가 나고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저라도 친정 가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돈까지 빌려놓고 저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수 없어서요. 돈까지 빌려서 병원 차려놓고 월세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병원 상황 좋아지면 월세 2배를 드릴게요. 아이고 됐어. 병원이 차리자마자 이익 날 것 같으면 너도 나도 다 병원 차리지. 우린 괜찮으니까 올해는 월세 안 줘도 돼. 그러니까 괜히 김서방 신경 쓰게 월세니 뭐니 돈 얘기하지 마. 공부만 한 사람이 병원 운영까지 하려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냐. 친정 부모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을 걱정하고 헤아려 줬죠. 월세 병원 사정 좋아지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병원 개업한 지 반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나서 병원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병원이 잘 되기 시작하니 직원들도 많아지고 의사도 늘어 병원은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슬슬 병원의 직원도 많아지고 의사들도 많아지니 남편도 전보다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남편이 꿈꾸던 대로 본인도 쉬는 날은 골프 치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병원이 잘 되기 전에나 잘 되고 난 뒤에나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티격태격 싸우더라도 같이 저녁도 자주 먹고 데이트도 종종 하곤 했는데 최근엔 데이트는커녕 같이 밥을 먹은 지도 오래됐어요. 저도 직장 생활 하다 보니 평일엔 저도 늦을 때가 있거든요. 야근하거나 회식에 있어서 동료들이랑 술이라도 한잔하고 들어오면 남편도 집에 없었습니다. 병원 일이 많은가 싶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그렇다고 제가 퇴근하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 있지도 않아요.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건가 싶어 전화하면 항상 노느라 바빴습니다. 병원에도 없고 오늘도 늦는 거야? 집에 가봐야 저녁 차려주는 마누라도 없는데 일찍 가봐야 뭐해. 대학 동기들이 골프 치자고 해서 스크린 골프장 와 있으니까 먼저 자. 우리 요즘 둘 다 바쁘다고 저녁도 한번 같이 못 먹었잖아. 평일에 바쁘면 이번 주말은 오랜만에 같이 영화라도 보자. 맛있는 것도 먹고. 주말에? 평소에 직장인은 주말에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집안일도 안 하고 누워만 있더니만 갑자기 웬 영화? 근데 이번 주는 내가 안 돼. 나 이번 주에 1박 2일로 야유회 갔다 오기로 했어. 갑자기 무슨 야유회? 병원 직원들이 다 가면 병원은 어떡하라고? 전 처음 듣는 얘기에 황당해서 야유회는 무슨 야유회냐고 투덜거렸죠. 이번 달 매출 최고 찍어서 영업팀 직원들 몇 명하고만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영화든 뭐든 그건 그냥 다음에 봐. 결혼한 지 5년 만에 남편은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처음 병원을 개업했을 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자꾸만 저에게 자신을 챙기지 않는다고 투덜거렸죠. 전엔 저도 일을 하니 집안일이든 먹는 거든 각자 다 알아서 하자고 해놓고요. 요즘은 자꾸만 저더러 밥을 안 챙겨준다는 둥, 주말에 힘들다고 누워만 있는다는 둥 안 하던 잔소리를 하고 괜한 꼬투리를 잡았어요. 남편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건 남편이 아니라 꼭 시어머니랑 얘기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관해 아주 잘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아주 된통 걸렸습니다. 이 인간이 글쎄 회사 직원들이랑 야유회에 간다고 하더니만 직원들이랑 간 게 아니라 병원 여직원 하나랑 여행을 간 거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더러운 거짓말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요. 주말에 남편도 없고 해서 혼자 오랜만에 영화 보고 쇼핑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 가평휴게소지? 내가 아까 네 남편이랑 둘이 팔짱 끼고 차에 타는 거 봐서 뒤에서 불렀는데 대답도 없이 가버리더라? 전 순간 친구의 말에 누군가 제 뒤통수를 친 줄 알았습니다. 친구는 휴게소에서 제 남편을 보고 반가워서 따라갔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여자랑 다정하게 팔짱 끼고 차에 타길래 당연히 전 줄 알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구나. 오랜만에 남편이 쉰다고 해서 오붓하게 놀러 왔어. 휴게소가 시끄러워서 소리 못 들었네. 미안해. 전 너무 민망하고 쪽팔려서 친구에게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휴게소에서 본 그 여자가 제가 맞는다고요.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애가 없으니까 결혼한 지 오래돼도 연애하는 것 같고 좋다 얘. 야, 뒤에서 보니까 둘이 아주 차에서 껴안고 난리던데? 부럽다. 여행 갔다 와서 우리도 얼굴 한번 좀 보자. 전 친구에게 곧 보자고 대충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길에서 혼자 멍하니 서 있었죠. 그 잠깐 사이에 전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남편은 분명 저에게 야유회 간다고 했으니 친구가 본 여잔 단순히 병원 직원일지도 몰라요. 팔짱은 그냥 친해서 낀 걸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전 울컥해서 그대로 길거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고 멍청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어떤 직원이 차에서 원장을 껴안고 장난을 치겠어요. 더군다나 남편이 아침에 차를 가져가길래 직원들은 어떻게 가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때 남편은 분명 저에게 직원들은 병원 차로 가고 본인만 혼자 자기 차를 끌고 간다고 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남편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 애써 눈물을 닦고 일어나 이 거지 같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죠.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라도 알면 당장 쫓아가 현장을 잡을 텐데 가평으로 야유회를 갔단 말만 들었으니 혼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오르질 않았죠. 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전 머리를 쥐어짜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늦은 저녁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그리고 저도 거짓말을 했어요. 전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우는 연기를 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난데 나 지금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 응급실이야. 지금 이쪽으로 좀 와줘.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어떡할 거냐고요. 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뭘 생각하냐, 무조건 이혼이지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 내가 정말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전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쭈그리고 앉아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 차가 응급실 앞에 도착했죠. 남편은 절 보자마자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멀쩡한 제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뭐야? 많이 다쳤다더니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도 되는 거야? 병원에서 뭐래? 나 교통사고 났다는 거 거짓말이야. 아무 일도 없었어. 제 말에 남편은 기가 찬다는데 황당해하며 저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쳤어요. 자기가 이 밤에 운전하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면서요. 당신 나 놀려? 요즘 사는 게 심심해? 할 일 없으면 일찍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지. 바쁜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왜? 당신은 거짓말하고 여자랑 여행도 갔는데 난 당신한테 이런 거짓말 좀 하면 안 돼? 지금이라도 남편한테 달려들어 재수없는 면상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전 애써 꾹 참고 당당하게 말했죠. 그러자 남편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황당해 하더라고요. 내 대학 동기 주은이 당신도 알지? 작년에 주은이 딸 돌잔치도 같이 갔었잖아. 걔가 오늘 가평 휴게소에서 당신 봤대. 웬 여자랑 차에서 껴안고 있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제가 너무 당황해서 바보 같았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는 척을 하지 말고 하나하나 증거를 모아뒀어야 했는데 그땐 너무 흥분해서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눈이 멀어서 제 감정만 쏟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전 남편에게 화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서운함에 울기만 했습니다. 제 남편이 절 속이고 다른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서요. 전 땅이 꺼져라 울면서도 남편이 반성하길 바랬죠. 자신의 실수로 인해 제가 이 정도로 상처를 받았다는 걸 이 남자가 알았다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를 바랬어요. 그랬다면 아마 저도 남편을 용서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그땐 저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개자식이었습니다. 서럽게 우는 절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한 얼굴로 하는 말이 기가 막혔죠. 하치, 난 또 뭐라고 기껏 친구 말 한마디에 이 난리를 친 거야? 야유회 가려고 빌린 차에 직원들이 다 못 타서 격리 실장이 내 차 타고 같이 갔어. 그 실장 나보다 3살이나 많은 아줌마야. 당신 친구 주은 씨가 도대체 뭘 보고 그랬는지 몰라도 절대 그런 사이 아니니까 괜한 소리 좀 하지 마. 못 믿겠으면 지금 내가 전화해서 확인해 줄게. 남편은 제 친구가 잘못 본 거라고 그 여잔 그냥 병원 직원일 뿐이지 이상한 사이 아니라고 딱 잡아댔어요. 본인보다 나이도 많은 아줌마라고요. 주은이가 잘못 봤을 리 없어. 분명 당신이랑 그 여자랑 팔짱 끼고 차에서 포옹도 하고 있었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소리에 전 살짝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도 내심 남편 말이 사실이길 바랐고요. 남편은 계속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확인해주겠다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전 고민됐어요. 만약 남편 말이 사실이라면 괜히 병원 직원에게 전화했다가 저나 남편만 직원들에게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안 그래도 병원 원장이랑 마누라가 젊고 애도 없는데 원장 마누라가 의부증이라고 소문이라도 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요즘 바빠서 당신한테 소홀했던 건 미안한데 당신이 어떻게 날 의심할 수가 있어? 내 말보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친구 말을 믿는 거야? 진짜 아니라는 거지? 당신 나 몰래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제 눈빛에 남편은 자기 말이 사실이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절 꼭 안아주고 차에 태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긴 절대 바람 같은 거 피울 수 없는 사람이니까 믿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남편은 곧바로 야유회에 간 직원들에게 전화해서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본인은 다시 못 돌아간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인 다음 날까지 제 곁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줬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니까 전 남편을 믿기로 했죠.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친구가 지나가다가 뒤에서 본 일이니 무작정 남편만 의심할 수는 없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휴게소 사건은 일단락되고 남편과 제 사이도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정아버지와 남편 사이에 문제였어요. 병원이 대박이 나자 친정아버지께서 남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대출 이자가 너무 올라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원금 10억 전부는 아니어도 김서방, 자네가 지금 줄 수 있는 만큼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친정아버지도 연금 나오는 거에 1층 커피숍 월세로만 생활하시다 보니 은행 이자 매달 낸다는 게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성격에 웬만하면 사위에게 직접 얘기하기 힘드셨을 텐데 상황이 좋지 않으니 참다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전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남편 병원이 잘 되고 나서부터 남편 씀씀이가 커도 너무 컸어요. 바로 차를 1억이 넘는 외제차로 바꾸고 고가의 골프 용품도 척척 사고 다녔으니 친정에서 보시기에 저렇게 돈을 펑펑 쓰고 다니면서 빚은 왜 안 갚을까 생각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달 전부터 아버지 돈 갚자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자꾸만 욱하고 소리를 질러서 저도 남편과 더는 싸우기 싫어서 말을 아꼈어요.
휴게소 사건 이후 잠깐 사이가 좋아지는 듯 싶다가도 또 상의할 일이 있어서 얘기만 하기 시작하면 남편과 자꾸 싸우게 돼서 저도 웬만해선 남편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안 그래도 이 사람한테 제가 얘기해뒀어요. 10억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해드릴 수 있지? 사위와 장인 사이에 돈 얘기가 오고 간다는 게 아무래도 서로 불편할 것 같아 제가 중간에서 남편에게 좋게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도 빨리 갚아드리고 싶죠. 근데 병원 사정이 현금으로 몇 억씩 드리기 쉽지 않아요. 제가 원무과 격리실장이랑 상의해보고 빠른 시일 내에 알려드릴게요. 그래. 병원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내가 괜히 김서방한테 독촉한 것 같아서 미안하네. 제가 보기엔 남편이 분명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친정아버지 앞에서는 또 죽는 소리 하니까 전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친정아버지야 사위가 그렇게 말을 하니 더는 말할 수 없으셨겠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면서 남편과 전 대판 싸웠습니다. 저도 남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마구 말을 쏟아냈어요. 당신 우리 아버지 돈 갚을 생각이 있긴 한 거야? 비싼 차에 골프장 회원권에 하루에도 몇 천씩 턱턱 쓰면서 정작 아버지 돈을 못 갚는다고 하면 어떡해? 내가 돈이 있는데도 안 드린다는 거야? 병원 사정이 그런 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가족끼리 그깟 10억 좀 안 갚으면 좀 어때? 장인어른도 웃긴 게 빌려줄 때는 아무 때나 갚으라더니 정작 병원 좀 되는 것 같으니까 볼 때마다 돈 언제 갚냐고 자꾸 독촉하는 거 무슨 사채업자 같지 않냐?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빠도 상황이 힘드니까 그러시는 거지. 괜히 그래? 전 남편 말에 너무 서운해서 화가 났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더니 딱 그 짝이었죠. 아유 지겨워. 내가 그때 은행 빚을 지더라도 장인 돈을 빌리는 게 아니었는데 사람을 완전 빚쟁이 취급하고 있네. 뭐 빚쟁이?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런 소리를 해.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 부모님은 날 며느리로 생각이나 하셔? 맨날 애도 못 낳는 여자 취급하면서 일도 그만두라고 하잖아. 남편과 말씨름을 하다 보니 마음에 쌓여있던 말까지 전부 다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한테 쌓였던 울분까지 다 쏟아내고 말았죠.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여기서 왜 자기 부모 얘기가 나오냐고 소리를 치더니 지겨워 죽겠다고 하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도 지겨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결국 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 들어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자려고 했는데 새벽 2시가 넘어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웬 술집이었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으니 데리러 오라고요. 전 화가 나서 데리러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그대로 술집에 있게 둘 수는 없으니 데리러 갔죠. 그런데 술집 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웬 여자에게 부축을 받은 채 술집에서 나와서 그 여자의 차를 타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의 정체였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병원의 원무과 직원 격리실장이었어요. 남편보다 3살 많다던 그 아줌마요. 남편은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그리고 남편은 다음날 저녁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병원에 나갔어요. 저에게 일절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전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남편과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각자 밥을 먹고 각 방에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친정아버지께서 저와 남편을 부르셔서 퇴근하고 각자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도저히 은행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원금을 지금 당장 갚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돈을 좀 구하든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죠. 김서방, 내가 이번 주까지 원금 상환하기로 했다고 말하지 않았나? 일이 바빠도 일부라도 좀 정리를 해서 줘. 한 달 동안 남편이랑 말을 안 하고 지내서 몰랐는데 친정아버지가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했었나 봐요. 돈을 빌릴 때보다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아버지가 더는 내기 버겁다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이 굳이 그 자리에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아, 그거 얼마나 된다고 자꾸 이러세요. 제가 알아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빚쟁이도 아니고 쪽팔리게. 아, 자꾸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은 처음 결혼해서 친정 아버지께 건물에 병원을 짓게 해달라던 그때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이 성공해서 돈 냄새를 좀 맡더니만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요. 뭐? 쪽팔려? 김서방, 자네 지금 말 다 했어? 아, 진짜 바빠 죽겠는데 자꾸 오라가라. 암튼 알았어요. 제가 돈 갚을게요. 대신 아버님 딸은 반품해도 되죠? 제가 아버님 얼굴 봐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볼까 했는데 애가 내조라고는 할 줄 모르는 게 병원장 사무로는 영 아닌 것 같아서요. 남편은 선을 넘어도 심하게 넘었습니다. 저와 최근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해도 그렇지 사람이 어른 앞에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구분할 줄 모르고 친정 아버지 앞에서 막말을 해댔습니다. 그 순간 친정 아버지도 남편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났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만 보고 혹여 딸이 의사사위 앞에서 기죽을까봐 건물도 내주고 돈까지 빌려준 건데 그런 사위가 이렇게까지 싸가지 없이 적반하장으로 나올 줄은 모르셨으니까요. 자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딸이랑 더는 못 살겠다니 지금 내 딸이랑 헤어지겠다는 말을 하는 건가? 친정아버지는 두 귀로 똑똑히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지 다시 한번 물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전혀 잘못한 기색이라고는 없이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아, 진짜 누가 부녀지간 아니랄까봐 똑같이 말을 못 알아듣네. 돈 내가 갚아드릴 테니까 딸도 데리고 가시라고요. 남편은 도대체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친정아버지 앞에서 망나니처럼 굴었습니다. 그 모습에 혈압이 바짝 올라 화가 난 친정아버지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병원 내놓고 나가라고요. 내 건물에서 당장 나가! 너 같은 놈한테 내 건물 물려줄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지금 당장 병원 문 닫고 나가라고! 아버님, 제가 이 병원 차림에서 드린 돈이 얼만데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이거 계약 위반이에요. 김서방, 자네가 말해놓고도 잊었나? 건물주가 갑인데 세입자는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거라며. 자네 여기서 병원 하면서 나한테 월세도 한번 제대로 낸 적 없잖나. 나도 이제 남 좋은 장사 안 할라니까 지금 당장 내 병원에서 나가. 와, 맨날 고고한 척 하시더니만 이제야 본색 드러내시네요. 월세니 이자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생색내는 거예요? 좋아요. 나도 이제 벌만큼 벌어서 어디 가든 병원 차릴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나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남편은 이제 어디 가서든 병원 차릴 수 있다면서 큰 소리를 치고 나가버렸어요. 친정아버진 남편이 나가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아 한숨을 쉬셨죠. 저런 놈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전 너무 죄송해서 친정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라고 솔직하게 말했고요. 아빠 죄송한데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서 저 인간 바람 피워요. 저 인간이랑 이혼할 거예요. 전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아마 평생 그 표정은 잊지 못할 겁니다. 믿었던 사위에 대한 배신감과 하나뿐인 딸이 그동안 혼자 마음고생했을 걸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시던 그 표정을요. 우리 딸 그동안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 이제 더 걱정하지 마. 이 아빠가 저 자식 가만히 안 둬.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전 아버지께서 절 걱정해서 그냥 하시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저야 이미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 남편도 하는 행동을 보아하니 저 인간도 저와 이혼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 합의 이혼하고 바람 피운 거로 위자료나 뜯어낼 생각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 사실이었어요. 제가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웬일로 남편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친정에서 이혼 선언하고 나가서 며칠 동안이나 집에 안 들어왔거든요. 전 당연히 그 내언녀 집에 갔나 보다 하고 아예 연락도 안 했는데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연락 온 김에 이혼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장인어른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은 다짜고짜 친정아버지를 들먹거리며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했어요. 전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었죠. 지금 우리 병원이랑 아버지 가게까지 세무조사 들어오고 난리 났어. 나랑 우리 아버지까지 몽땅 다 망하게 생겼다고. 남편은 거의 울부짖으며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전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소리만 들어도 정말 고소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몇 년 전 정년퇴직했지만 사실은 고위공무원 출신이에요. 특히나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그쪽으로 아주 빠삭하십니다. 아버진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더니만 정말로 해내셨어요. 아는 공무원 지인들에게 얘기해서 남편 병원이랑 시아버지 가게까지 탈탈 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죠. 아버지는 남편이 병원 격리실장이랑 바람이 났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병원 세무조사를 해야겠다 생각하셨답니다. 병원장이 격리실장이랑 가까운 건 아무래도 탈세가 엮여 있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쫄딱 망했어요. 세무조사가 나올 건 꿈에도 몰랐는지 아주 그 내연년이랑 작정하고 엄청나게 해먹었더라고요. 아주 천생연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가게야 작은 식당이니 세금하고 벌금해서 얼마 나오지 않았지만 남편 병원은 지난 5년간 작정하고 세금 탈세를 저질러서 추징금이 장난 아니게 나왔거든요. 코로나 때 병원 매출이 늘면서 결제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원 파견 직원들 경비 처리하면서 지급 수수료 중 일부를 남편이 현금 페이백으로 받았더라고요. 그걸 그 내연년이 다 도와서 처리했고요. 남편은 결국 감당할 수 없이 큰 벌금형을 받았고 병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번 돈은 벌금으로 다 토해냈고요. 전 아버지 덕분에 수월하게 복수도 하고 이혼도 했습니다. 세무조사하는 중 남편과 그 내연년의 불륜 증거도 대거로 나와서 소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남편과 그 내연년은 저에게 위자료 3억을 지급하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주변에 제가 남편에 관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이혼했다는 말에 다들 놀라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능력 있는 의사 남편이랑 헤어지냐고요.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전 콧방귀를 꼈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데 의사 남편이 뭐하러 필요해? 귀찮게 밥이나 차리라고 하고 빨랫감만 더 늘어나지. 내가 왜 이혼했는지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구구절절 말 많지만 전 애써 남자랑 사는 게 귀찮아졌다고 대충 말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던 남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봤자 제 나이 40대 중반이에요.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남편 같은 쓰레기랑 낭비하면서 사느니 지금이라도 헤어져서 저 혼자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해요. 다행히도 아직 아이도 없고요. 결혼과 이혼으로 이래저래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배운 게 많아요. 사람 보는 눈은 확실히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진 저도 한치 앞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부모님께 효도하며 즐겁게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기죽지 말고 우리 어깨 활짝 펴고 행복하게 살아요. 이혼 그거 별거 아니니까요.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할 거라는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50대 아줌마입니다. 전 아들 하나 낳고 이혼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전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남편과 같이 살 수 없었죠. 전 어릴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살았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셔서 전 친척집을 전전하고 다녔어요. 나중에 외삼촌이 기숙사가 있는 공장을 소개해줘서 공장에 들어가 먹고 자며 돈을 벌었습니다. 사실 제가 살아온 과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들 절 안쓰럽게 생각해요. 부모도 없이 어린애가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으며 컸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요.
하지만 전 굉장히 긍정적인 편입니다. 아주 어릴 땐 사실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만 자랐기 때문에 꼭 엄마 아빠가 있어야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할머니께서 절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워주셨기에 크게 고생하지 않고 자랐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집 여기저기 돌아다닐 땐 물론 눈칫밥도 먹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자주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 쓰지 않고 후를 털어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친자식도 아닌데 외삼촌이랑 이모들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워줬으면 그분들도 할 만큼 하신 거죠 뭐. 남의 집에 살면서 그 정도 눈칫밥도 안 먹고 살면 제가 염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전 우여곡절이 있었던 인생에 비해 친구도 많고 재미있게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고 한 번 안 치고 잘 컸습니다. 공장에 가서도 일도 잘하고 언니들에게 귀여움받으며 잘 지냈으니까요. 남편이 절 처음 만났을 때 철없는 부잣집 아가씨인 줄 알았다는 걸 보면 제가 살아온 세월에 비해 많이 철부지 같아 보이기는 했었나 봐요. 전 20대 때 남편을 만나 화끈하게 연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은 연애와 좀 다르더라고요. 화끈했던 연애는 결혼하자마자 시들하게 식어버렸죠. 이런 얘기 좀 부끄럽지만 남편과 나이트에서 만났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서 같이 춤도 추고 어두운 스테이지 아래서 술도 먹다 보니까 어느새 취해서 둘이 불이 붙어버린 거죠. 남편과의 연애는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하루는 서로 너무 죽이 잘 맞아서 신나게 놀았는데 바로 다음 날은 서로 뭐가 그렇게 뒤틀리는지 죽일 듯 싸웠죠. 그땐 철이 없어서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하긴 했지만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보니 남자라도 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직업도 도무지 뭘 하는지 모르겠고 매일 술이나 먹고 허름하게 돌아다니는데 영 별 볼 일 없어 보였거든요. 거기다 허세는 또 있어서 비싼 옷만 입고 비싼 음식만 먹고 다니면서 돈을 펑펑 썼어요. 남편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매일 싸우다 보니 이 남자랑은 대충 연애나 좀 하다가 헤어질 생각이었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새파란 처녀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20대 때만 해도 결혼 안 한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면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줄 알았거든요. 안 그래도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란 데다가 공장에서 일하는 공순이었는데 애까지 임신했다고 하면 남자 쪽 부모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지 뻔했죠. 전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펑펑 울면서 임신했다고 말했어요. 남편과 오래 만날 생각이 아니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으니 저도 너무 속상했죠. 남편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곤란하다는 듯 머리를 헝클었어요. 아이, 넌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 아이, 나 이제 아버지한테 죽었네. 할 수 없지. 그냥 결혼해야지. 영화에서 나오는 감동적인 고백을 바란 건 아니지만 세상에 이런 프로포즈가 또 있을까요? 애가 생겼으니 할 수 없이 결혼하자네요. 전 애만 아니었으면 절대 그 자리에서 결혼 승낙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제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했죠. 저와 남편은 곧장 시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아버지께서 일찍부터 혼자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시아버지께서 교복 셔츠까지 빨아서 다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아니더라고요. 남편을 따라간 시댁은 마치 대궐 같았습니다. 남편이 서울 토박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서울 중심부에 떡하니 대궐 같은 전원주택에 살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거기다가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2분이나 있었고요. 청소나 빨래 같은 건 집안일을 해주시는 분 따로, 식사 준비만 해주시는 분 따로 있었습니다. 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와 보는 2층 저택에 놀라서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눈을 떼질 못했어요. 와, 집이 왜 이렇게 좋아? 당신 부잣집 아들이었어?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집 사업 꽤 크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잘 보여. 겉보기엔 좀 무서워 보여도
잘만 보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시아버지는 시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작은 공장을 키워 현재 꽤 큰 규모의 의류회사를 운영 중이시더라고요. 동남아 쪽에도 공장이 있을 정도로 사업을 크게 하신대요. 전 너무 속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전 배를 슬쩍 문질렀어요. 바로 몇 분 전까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혼란스럽게 했던 뱃속의 아기가 복덩이일 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깜깜했던 제 인생에도 이제 좀 봄날이 찾아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되긴 했어요. 이런 대단한 집안에서 저 같은 아이를 좋아하실까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거실에 혼자 앉아 계신 시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순간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역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눈빛도 매섭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더라고요. 매섭게 절 노려보시던 시아버진 제가 긴장한 얼굴로 쭈뼛거리니까 순간 표정이 변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얼른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몸도 성치 않을 텐데 뭘 그렇게 멀뚱히 서 있어. 얼른 자리에 앉아라. 남편 말대로 겉보기엔 차갑고 무서워 보였지만 무뚝뚝한 얼굴로 절 챙겨주시는 모습이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전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지 시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좋았어요.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바짝 얼어서도 왠지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게 왜 우리 아들같이 못난 놈을 만나서 인생을 꼬았대? 암튼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니 편하게 아버지라고 불러. 배 나오기 전에 얼른 결혼 날짜도 잡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도 몰랐는데 나름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온다고 저도 긴장했었나 봐요. 시아버지께서 부모님이나 제가 살아온 배경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실까봐 겁먹고 있었는데 아무런 질문 없이 단번에 절 가족으로 받아주시니 저도 모르게 울컥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미 범벅이 된 얼굴로 시아버지께 연신 감사하다고 꾸벅꾸벅 인사를 했죠. 나한테 감사할 게 뭐 있어. 내가 방금 말했잖아. 내 아들 같은 놈 만나서 네 인생 꼬인 거라고. 내가 미안해서라도 너한테 잘 해줄 테니까 넌 건강하게 출산할 생각만 해. 아버진 왜 자꾸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한다고 그래. 내가 뭐가 어때서. 인물 좋지, 집안 좋지.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구만. 그리고 얜 부모도 없는 고아에다가 고졸 공순이야. 내가 데리고 살아주면 애 입장에선 고마운 거라고. 시아버지께 받은 감동이 남편의 말 한마디에 와사삭 부서지려고 할 때쯤 시아버지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남편의 머리통을 세게 쥐어박았어요. 전 순간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아내 될 여자한테 공순이의 고아란 소리를 해. 그리고 네 처될 사람이 몇 살인데 고아야. 부모도 없이 이 정도로 잘 자랐으면 잘 큰 거지. 어이구, 너는 이런 놈이 뭐가 좋다고. 암튼 난 몰라. 네가 선택했으니 내 아들 버리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전 눈물로 범벅이 된 채로 고개를 끄덕이며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전 너무 무서웠어요. 철딱선이 없는 남편과 자식을 키우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믿음이 확 생겼습니다. 시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살다 보면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든든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진 돈복은 있어도 아무래도 자식복은 없는 것 같아요. 남편뿐이 아니라 다른 자식들도 영 부실했거든요. 어려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시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줘서 그런지 남편이나 시동생, 시누이까지 다들 혼자 알아서 하는 게 없고 철딱서니가 없었죠.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연애할 때 왜 그렇게 동네 백수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이트나 다니고 술이나 먹으러 다닐 수 있었는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 시누인 대학 때까지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본 적 없이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를 다 받아서 썼대요. 거기다가 대학 졸업하고 나선 셋 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서 월급을 받아 먹고 있었고요.
일이나 성실하게 하면 몰라요. 남편만 봐도 매일 회사에 잘 나가지도 않고 친구들이나 만나서 술이나 먹고 다니기 바빴습니다. 회사가 규모가 있다 보니 시아버지가 일일이 자식들 하는 일까지 확인하지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표 자식들이다 보니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남편이나 시동생, 시누이 눈치 보느라 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제가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갔을 때 시동생과 시누이는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둘 다 처녀 총각이었죠. 당시에 둘 다 20대였는데 하는 일도 없이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니 아주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동생과 시누이도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철도 없고 생각도 없었고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 전까지 한 번도 집에서 쉬어본 적이 없어서 임신하고 나서 입덧을 하느라 집에 몇 개월 누워 있었다고 너무 좀이 쑤셨어요. 슬슬 입덧이 끝나고 배가 나오기 시작해서 몸이 무거운데도 전 알아서 할 일 찾아서 했습니다. 집에 일을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오시더라도 집이 워낙에 넓다 보니 은근 챙겨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누이랑 시동생이 제가 알아서 집안일을 하는 게 어느새 익숙해졌는지 언제부턴가 아예 절 대놓고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시누이가 외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더니만 제 방에 들어오면서 노크도 안 하고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언니, 내가 세탁하려고 맡겨놓은 블라우스 안 찾아왔어요? 나 그거 오늘 입어야 되는데 안 찾아오면 어떡해요? 같은 집에 사는 식구니 제가 외출하거나 장을 보러 갈 때 한 번씩 시누이 세탁물을 세탁소에 맡겨주곤 했어요. 물론 도와줄 순 있지만 그게 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시누이는 아무래도 제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가씨, 내가 블라우스를 맡겨줬으면 찾는 건 당연히 아가씨가 해야죠. 아가씨 세탁물을 왜 내가 찾아요? 엄마? 언니 너무 웃긴다. 그런 일이야 당연히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제가 왜 해요? 얄미운 표정을 하고 말하는데 너무 재수가 없었죠. 어쩜 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씨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잖아요. 아가씨 일은 아가씨가 알아서 해요. 언니가 몇 개월 내내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더니만 이제 아예 주제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난 엄연히 직업이 있고 월급 받는 사람이지만 언닌 집에서 놀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생활비 받아서 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탁소 가는 일은 언니가 알아서 할 일이죠. 신우의 말에 전 기가 막혀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언니라고 불러주니까 자기가 무슨 진짜 언니라도 되는 줄 아나. 주제도 안 되는 주제에 애부터 가지고 밀고 들어왔으면 어디서 윗사람 흉내를 내. 아예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버릇없이 새언니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하듯이 시누이에게도 언성을 높여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눈을 부라리며 시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아빠, 왜 내 얘기도 안 들어보고 화부터 내? 이 여자가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내 블라우스 안 찾아왔다잖아. 뭐? 이 여자?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도대체 자식이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정신 박힌 놈이 없으니 내가 속이 탄다 타.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세언니한테 그따위로 하면 회사에 네 자리부터 빼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그제야 눈을 번쩍인 시누인 바로 꼬리를 내리고 깨갱했어요. 아버지, 내가 세언니랑 좀 친해지려고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왜 그래? 언니, 미안해요. 블라우스는 내가 찾아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시누인 대충 미안하다고 둘러대더니만 애써 웃음을 지으며 방을 나갔어요. 전 너무 황당해서 웃음도 나오질 않았고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미안한 얼굴을 하시곤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세아가 미안하다. 애들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내가 애들이 안쓰러운 마음에 오냐오냐 키웠더니만 애들이 하나같이 다 저 모양이다. 나이만 먹고 철이라고는 없는 저 녀석들 사람 구실이라도 하고 살라고 다 회사에 붙들어 놨는데
하나같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놀러만 다니니 내 속이 말이 아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시는데 전 그런 시아버지가 안쓰러웠어요. 시아버지의 마음도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일찍이 아내를 잃고 혼자 자식 셋을 키우셨으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시아버지인 많은 연세에도 회사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까지 지방 공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세요. 제가 시댁에서 같이 살다 보니 시아버지의 스케줄을 웬만하면 다 알고 있었는데 젊은 저도 시아버지처럼 못 살 것 같아요. 어김없이 새벽이면 5시에 일어나서 동네 산책을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오셔서 신문 보시면서 아침을 드시고 7시면 어김없이 출근하셨죠. 그리고 항상 저녁 8시나 돼야 집에 돌아오셨어요. 시아버진 자식들이 당신만큼은 아니어도 비슷하게라도 해주길 바라셨지만 자식 중 누구 하나 시아버지를 따르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들 한 집에 살면서도 시아버지를 피해 다니기 바빴죠. 전 그런 시아버지가 마음에 걸려 항상 저녁 8시에 저녁을 준비했어요. 집에 식사 준비를 거들어 주시는 이모님이 계셨지만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제가 챙겨드리고 싶었거든요. 시아버지는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 저도 시아버지와의 저녁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 하루 종일 혼자 집에서 애만 보느라 지쳐있을 때라 저에겐 시아버지와의 대화가 유일하게 위로가 되곤 했거든요. 특히나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속을 꿰뚫어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늦은 시간 집에 오셔서도 식사를 하는 내내 저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묻고 불편한 일은 없는지 안부를 묻곤 하셨죠. 집에서 애랑 둘이만 지내기 적적할 텐데 일하고 싶으면 공장으로 출근해. 공장 직원한테 얘기해서 자리 하나 내어주라고 할 테니까. 시아버진 연세도 많으신 분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혼자 집에서 아들을 키우느라 육아 우울증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였는데 시아버지께서 때마침 저에게 일해볼 생각 없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전 그 순간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가 왜 그렇게 철도 없고 제멋대로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자식들을 오냐오냐 키웠다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처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 옆에 있다 보면 저 같은 사람도 평생 기대고 싶을 것만 같았거든요. 시아버진 툭툭 별스럽지 않게 얘기하셨지만 전 순간 괜히 울컥했습니다. 회사 일로 신경 쓸 일도 많으신 분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한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게 감사했어요. 전 대학도 안 나왔고 간단한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는데 제가 아버님 공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우리 회사에 대학 안 나오고 컴퓨터 못하는 직원들 많아. 무슨 그런 소리를 해. 회사 일이 싫으면 다른 거라도 얘기를 해봐라. 새아기 너 요리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는데 내가 식당이라도 하나 차려줄까? 말만 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시아버지께서 진심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뭐든지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전 저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저야 학교 다니기 훨씬 전부터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자연스레 몸에 밴 일이라 제가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음식을 잘한다고 해주시니 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남편도 제가 차려준 밥 먹고 맛이 있네 없네 얘기를 해준 적도 없는데 평소 무뚝뚝한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날은 웬일로 일찍 들어온 남편이 저와 시아버지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멋대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강남에 자리 좋은 데다가 이자카야 하나 차려달라고 했을 땐 둘은 채도 안 하더니만. 집에서 땡땡 노는 주워 엄만 무슨 식당을 차려준다고 그래요? 그럴 돈 있으면 장남이 저한테 투자해야죠.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제게 식당을 차려주겠다고 하는 소리에 샘이 나서 노발대발했습니다. 다 끝난 얘기까지 끄집어내면서 술집을 차려달라고 졸랐어요. 이 자식이 나 사업가야.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지. 너처럼 가능성이라고는 없는 놈한테 내가 왜 투자를 해? 주호 엄마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도 내가 있지.
네가 가능성이 있긴 뭐가 있어. 내가 만들어준 배경 말고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있기는 해. 내 회사에서 월급 도둑질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많이 봐주고 있는 거니까 넌 이 작가야의 이자도 꺼내지 마. 시아버진 겪으면 겪을수록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가 회사에서 날로 먹는다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시아버진 막연히 자식들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식들이 정신 차리길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내가 한 말 진심이니까 네 남편 얘긴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전 그냥 자격증이라도 좀 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저 운전면허도 없거든요. 전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게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항상 머릿속으로만 혼자 막연하게 떠올리던 일이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주절주절 말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20살 공장에 다닐 때부터 전 운전면허가 따고 싶었습니다. 기숙사에 살면서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매일 공장 안에만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나 휴가 때 부모님이 계신 본가에라도 가지만 전 갈 곳이 없으니까 일요일이든 휴가든 항상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럴 때 든 생각이 운전이라도 할 줄 알면 혼자 여기저기 여행이라도 다닐 텐데 싶더라고요. 그래, 운전면허 좋지. 면허만 있어도 애 데리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넌 어릴 때 하고 싶었던 거 없었어? 꿈 같은 거 말이다. 시아버지 말에 어릴 때 기억을 끄집어내보니 전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자주 병원을 가며 저를 볼 때마다 놀아주고 돌봐줬던 간호사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분이 너무 예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전 매일 저녁 시아버지와 저녁을 같이 먹다 보니 어느새 시아버지가 편해져서 시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시아버지도 제 얘기에 항상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전 운전면허 얘기도 하고 간호사 선생님 얘기도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저더러 다짜고짜 보모부터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모 구해지는 대로 주호는 보모한테 맡기고 운전면허부터 따. 그리고 나이가 있어서 간호사가 되긴 힘들겠지만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같은 건 딸 수 있을 거다. 내가 비서한테 당장 학원 알아보라고 할 테니까 등록하고 다녀봐. 에이, 애 엄마가 애 두고 어딜 나가요. 말씀만이라도 항상 감사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추진력은 정말 대단해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시아버지는 허투루 듣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은 100세 시대인데 애 낳고 나이 좀 들었다고 못하는 일이 어디 있냐입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뭐든지 해보라고 하셨어요. 며칠 뒤 시아버진 정말로 보모도 구해주시고 학원도 다 등록을 해주셨죠. 저에게 도대체 무슨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팔자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아버지를 만났나 싶어서요. 전 시아버님 덕분에 결혼하고 아들을 키우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아버님 덕분에 운전면허도 따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거기다가 면허가 나오자마자 차까지 사주시고 연수까지 직접 시켜주셨고요. 제가 겁이 많아 운전하면서 허둥거리는데도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셨죠. 정말 친아버지처럼요. 그때도 시동생이 샘을 부려서 민망했어요. 시아버지가 저에게 사주신 차가 평소 시동생이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차더라고요. 시동생은 저에게 연신 자기 차랑 바꾸자고 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직 초보라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무조건 튼튼한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고요.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더니 저도 어느새 시아버지에게 적응해서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투정도 부리고 하소연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운전 실력이 너무 안 늘어요. 아버님이 차까지 사주셨는데 저 이러다가 장롱면허 되면 어떡해요? 네가 머리가 나쁘긴 뭐가 나빠. 간호조무사에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다 한 번에 붙었는데 애 낳고 공부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냐. 운전은 해볼수록 느는 거니까 부모한테 주워 맡기고
혼자 매일 여기저기 차 끌고 다녀봐. 그럼 금방 늘 거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절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어요. 심지어 저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누구보다 절 위해 주셨죠. 어느 날 제가 차를 끌고 동네 마트를 다녀오다가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초보 운전인데다가 처음 겪는 사고에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상대방 운전자가 젊은 남자였는데 자꾸만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운전을 못하면 버스를 타든지 걸어 다녀야지. 왜 차를 끌고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폐해를 끼쳐?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전 급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그런데 제 사고 얘기를 듣고도 남편은 태평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차 좀 사줬다고 맨날 신나서 끌고 다닌다 했더니만 결국은 사고를 치는구나. 그렇게 실력도 안 되면서 왜 자꾸 차를 끌고 나가서 여기저기 민폐 만들고 다녀. 그리고 사고 났으면 보험회사에 전화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 모르는 남자한테 받은 서름에 속상해서 남편에게 연락한 건데 남편은 모르는 남자와 똑같은 소리를 해댔어요. 사고 얘긴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저더러 왜 괜히 차를 끌고 나가서 민폐 부리냐입니다. 전 아무리 봐도 제 잘못으로 난 사고가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니 정말 제 잘못 같았죠. 전 바로 보험사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험사와 함께 시아버지가 함께 도착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들어주신 보험이다 보니 제 사고가 등록되자마자 시아버지 비서에게 연락이 갔나 봐요. 얘기를 듣고 제가 걱정되셨던 시아버진 곧바로 달려오셨습니다. 시아버진 절 보자마자 다친 곳은 없냐고 물으시고 비서에게 바로 사고 수습하라고 시켰고요. 전 그대로 시아버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모르는 남자 때문에 상처받았던 마음이 단숨에 치료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함께 한 입을 덮으며 사는 동안 남편과 결혼할 걸 매일 밤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만 생각하면 마치 제 인생의 은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진작 남편과 헤어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게 이치인지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질수록 남편과는 점점 더 사이가 틀어졌어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편과의 사이는 냉랭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워낙 밖으로만 돌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영 집에 마음을 못 붙였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해졌죠.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거의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다른 아빠들은 술에 취해 들어와서도 아이 보고 싶다고 자는 애를 깨우고 입이라도 맞춘다고 하던데 제 남편은 일절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자기랑 판박이인 아들이 예쁘지도 않은지 전혀 관심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아들이 새벽에 잠투정이라도 하면 아빠라는 인간이 말도 못하는 아기한테 소리를 질렀죠. 아이씨, 애새끼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매일 징징거려. 당신은 애가 오면 빨리 데리고 나가든지 저주를 물리든지 하지. 아, 왜 울게 내버려 두는 건데? 아기니까 울고 잠투정도 하는 거지. 당신은 어른이 돼서 잠 못 잔다고 왜 그렇게 화를 내? 전 남편이 한심했어요. 나이만 먹었지 도무지 배려심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집구석 지겨워서 들어오기가 싫다니까.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면서도 저만 보면 매일 그렇게 화를 내고 구박을 했죠. 어떨 땐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기까지 했어요. 저랑 결혼해서 본인 인생이 꼬였다는 둥, 저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불행하다는 둥,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생각 없이 짓거렸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아들이 남편의 말을 듣기라도 할까봐 어린 아들의 귀를 막았어요. 전 남편만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헤어지고 싶었죠. 결혼하고 거의 매일 남편과 싸웠거든요. 아무리 집이 넓고 층이 다르다고 해도 시아버지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며느리인 저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제게 힘든 거 없냐, 속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무리 시아버지가 좋고 자식을 생각한다고 해도 그냥 참고 넘길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걸렸거든요. 결혼하고 애가 돌이 넘을 때까지 남편은 항상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없었죠. 물론 남편이 혹시나 딴짓하고 다니는 건 아닐까 의심한 적은 있었지만 애써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에게서 이상한 낌새가 보였어요. 원래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새벽에라도 집에 들어왔는데 얼마 전부턴 아예 외박을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욕실에서 아들을 씻기고 있었는데 밖에서 남편 핸드폰 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슬그머니 핸드폰을 챙겨서 베란다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욕실에 있는데 굳이 나가서 받을 전화가 뭐가 있겠어요? 회사에선 제대로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업무 전화일 리는 없었죠. 전 뭔가 촉이 이상해서 그날 남편이 잠들자마자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남편은 허술한 건지 제가 눈치가 없는 줄 아는 건지 핸드폰의 기록을 모두 다 그대로 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통화 기록은 뭔가 이상했어요. 로즈, 유리, 로얄, 제니 등등 비슷한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전 황당해서 한참을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전 곧바로 남편의 핸드폰에 적혀 있는 번호들을 다 제 핸드폰에 따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남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번호로 전화를 다 돌렸어요. 그런데 차라리 전화하지 말 걸 그랬어요. 몰랐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진 않았을 테니까요. 글쎄 남편 핸드폰에 저장된 여자들은 모두 다 술집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단순히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아니라 모두 다 제 남편과 여보 자기하는 사이더라고요. 남편은 애인이 한 명도 아니고 술집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 순간 전 모든 게 다 후회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기대하며 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저나 아들에게 관심도 없고 항상 밖으로만 돌아도 정도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시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차반이었습니다. 저질도 이런 저질이 없었어요. 전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벼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단판을 지으려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까지도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을 아주 뻔뻔하기 짝이 없었어요. 제가 남편의 핸드폰에 저장된 술집 년들이랑 다 통화했다고 말을 했는데도 남편은 그게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냐고 오히려 되묻더군요. 당신이야말로 나에 대해 몰랐던 것처럼 왜 이래? 우리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거 잊었어? 내가 지금 술집 좀 다니는 거 가지고 이래? 당신 여자친구라는 년들이랑 내가 다 통화했다니까. 아들이 딸린 유부남 주제에 아주 강남의 유명한 술집 년들이랑 다 연애를 하고 다녔더라? 남편은 자신이 이런 거 모르고 결혼했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사실 연애할 때도 비슷한 문제로 많이 싸우긴 했죠. 남편은 술만 먹으면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찝쩍거리는 주사가 있어서 연애할 때도 바람을 피우다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연애 때고 남편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이후 전 남편을 믿었어요. 더군다나 이젠 결혼한 유부남인데 아직도 그러고 다닐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이래서 한번 바람 피운 놈은 절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지. 저런 인간 뭘 믿고 애까지 낳아선?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제 팔자가 너무 불쌍해서 바닥에 주저앉아 하소연을 좀 했습니다. 속이 너무 답답해서요. 그런데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은 갑자기 흥분을 하더니 멀쩡한 선풍기를 들어서 제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더러 뭘 어쩌라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 네 주제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전 순간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하마터면 제가 남편이 던진 선풍기에 맞을 뻔했거든요.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들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죠.
그러자 더 화가 난 남편이 제 어깨를 세게 밀치는 바람에 제가 바닥에 고꾸라져 넘어졌습니다. 이 인간이 매일 나가서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마누라를 패?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너 진짜 나한테 좀 맞아볼래? 남편은 그대로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몸을 여기저기 주먹으로 갈겼어요. 전 남편의 힘에 밀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너 이 자식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에게 쉴 새 없이 맞는 동안 전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가 달려드는데 제 힘으론 도무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전 정말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광경을 목격한 시아버진 남편에게 달려들어 남편을 끌어내고 마구잡이로 남편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 잘못은 모르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아버진 도대체 누구 편이야? 옆편 내가 남편한테 겁도 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걸 보고만 있어?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쳐야지. 남편은 자기 잘못도 모른 채 술에 잔뜩 취해서 눈이 아예 돌아 있었어요. 이런 개자식을 봤나? 내가 너 진작 망나니인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이 자식아.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지금 당장 감방 보낼 거야. 그날 밤 시아버진 정말로 당신 아들을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잠시 후 도착한 경찰들에게 시아버진 아들이 며느리를 때렸다고 증언을 하고 당장 잡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경찰들에게 끌려가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냈죠. 남편을 유치장에 보내고 들어온 시아버진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와 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거실로 내려온 제 앞에 무릎 꿇고 앉으셨어요.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도무지 널 볼 낯이 없다. 시아버지의 행동에 전 놀라서 어쩔 줄 몰랐죠. 얼른 일어나시라고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도 시아버진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일어날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아버님 이러시면 저 마음 약해져서 안 돼요. 저 그 인간이랑 더 못 살아요. 아버님 이러셔도 이혼할 거예요. 전 남편이 선풍기를 저에게 던지는 순간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굳게 마음 먹었어요. 아무리 이 집에 살고 싶어도 저런 개 같은 인간이랑은 더는 하루도 살 수가 없었죠. 나 애미 너 이혼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다. 정말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네가 너무 아까워서 내 아들놈이 개자식인 거 알고도 이혼하라 소리를 못했었는데 이제 나도 더는 안 되겠다. 널 위해서라도 내가 놔줄 테니 이혼해라. 시아버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남편을 대신해 제게 사과를 하시곤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전 그 순간 어째선지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지난 제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남편 때문에 힘들고 끔찍한 순간도 많았지만 사실 시아버지와 좋았던 기억도 많았거든요. 절 낳아주신 진짜 아버진 기억도 나지를 않아서 잘 모르지만 시아버지와 있다 보면 진짜 내 아버지 같다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제가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며느리와 시아버지를 만난 사이다 보니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서 모든 관계가 정리됐습니다. 이혼마저 시아버지 덕분에 깔끔하게 끝났어요. 시아버진 저에게 위자료와 양육권을 모두 주기로 하셨습니다. 아들과 편하게 지내라고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위자료로 10억이나 주셨고요. 그때도 남편이랑 시동생 시누이는 노발대발 난리를 쳤어요. 저에게 왜 10억이나 주냐고요. 그때도 시아버진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아줬으면 미안해서라도 10억이 아니라 더한 것도 주고 싶다고요. 전 그렇게 30이 간 넘은 나이에 아들을 데리고 이혼했습니다. 사실 제가 워낙 배운 것도 경력도 없다 보니 이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었는데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위자료로 주신 10억 덕분에 아이 키우는 데는 불편한 것 없이 편하게 살았어요. 더군다나 혼자 애를 키우며 살다 보니 시아버지 덕분에 운전면허와 자격증들도 아주 잘 썼습니다. 거기다 시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한 게 매달 양육비를 제외하고도 제 아들 통장으로 100만 원씩이나 따로 송금을 해주셨어요.
처음 아들 통장으로 1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전 놀라서 시아버지에게 바로 전화를 했죠. 오랜만에 통화에 시아버지에게 묻고 싶은 것도 많고 건강은 좀 어떠신지 안부도 묻고 싶었지만 이제 던 그럴 사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 괜히 무뚝뚝하게 왜 주호 통장으로 돈을 보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또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 손자한테 용돈 주고 싶어서 그랬지. 그 돈은 내 손주한테 주는 돈이니까 엄마인 네가 알아서 해라. 시아버진 여전하셨어요. 무뚝뚝하지만 정이 깃든 목소리로 할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죠. 전 시아버지와 통화하고 나서 얼마나 한참을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아무 사이도 아닌 사이였지만 마치 친정 아버지와 통화라도 한 것처럼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상하게 시아버지는 항상 제 편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 이혼하고 아들과 단둘이 됐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시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살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추억을 꺼내보며 제 결혼 생활이 아주 최악은 아니었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래도 그럴 때마다 그 방법이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훌쩍 나이가 들었어요. 아들도 성인이 됐고요. 아들이 군대에 가기 전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제가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사실 남편과는 이혼하고 나서 따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나마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만나긴 하는데 전 남편 얼굴은 다신 보고 싶지 않아 아들만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에게만은 자주 안부 전화를 하기는 했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어도 아버지한테 신경 쓰는 자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시아버지가 염려돼서 연락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따로 얼굴을 보고 만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할 때만 간간히 한 번씩 뵙고는 했죠. 그런데 아들이 군대에 가기 전 시아버지를 뵙고 온 뒤 이상한 문자가 제게 왔어요. 애미야, 우리 주호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더구나. 오늘로써 이 돈이 내가 우리 주호한테 주는 마지막 돈이구나. 애미야, 너한테는 내가 항상 정말 많이 미안했다. 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한참을 문자를 바라봤죠. 그런데 잠시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 시아버지의 담당 세무사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 아들에게 재산을 30억이나 상속을 하셨다면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준비하라고 했어요. 서류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통장으로 30억이 들어갈 거라고요. 전 너무 놀라서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는 시아버지께서 유언장을 정리하며 부탁하신 내용이니 바로 서류부터 준비하라고 했죠. 전 아무래도 이상해서 곧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억은 또 뭐고 유언장은 뭔가 해서요. 그런데 더 불안하게 시아버지께서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곧장 시아버지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도착한 시댁은 어쩐지 달라져 있었어요. 언제나 위험 있고 대궐 같았던 집이 어쩐지 쓸쓸하고 초라하게만 보였죠. 마치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초인종을 급하게 눌렀죠. 그런데 안에선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전 불안감에 대문을 마구 두드리는데 그 순간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더니 열렸어요. 문이 열려 있었나 봐요. 전 생각할 틈도 없이 곧장 대문을 열고 들어가 넓은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시아버지의 집 현관 비밀번호는 언제나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생신이었거든요. 달칵 현관문이 열리자 전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순간 전 충격적인 현장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께서 천장에 줄을 매달고 바로 밑 작은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전 너무 놀라서 시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죽기는 왜 죽어요? 전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시아버지에게 매달린 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서요. 애미야, 나도 정말 죽고 싶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발이 떨어지질 않더라.
분명 네가 주호한테 30억 상속했단 소리를 들으면 놀라서 찾아올 텐데 나의 못난 마지막 모습을 네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발을 뗄 수가 없었어. 시아버진 세상을 등지려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걱정을 하느라 마지막 끈을 놓지 못하셨답니다. 전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아버지를 먼저 발견해서요. 잘했어요, 아버님. 정말 잘하셨어요. 제 생각을 해서라도 절대 나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펑펑 눈물을 쏟으며 시아버지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30억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돈이 저에게 들어왔으니 전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들은 난리가 났죠. 평소 시아버지에게 관심도 없던 인간들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시아버지를 찾아왔더라고요. 아버지, 미쳤어? 드디어 노망이라도 난 거야? 이혼해서 남남인데 그 여자가 뭐라고 그 여자한테 30억을 줘? 시누인 들어오자마자 자기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소리부터 질러댔습니다. 어머, 오랜만이네. 다들 잘 지냈어? 전 주방에서 나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제 등장에 전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은 놀라 금방이라도 눈동자가 굴러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지금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당신도 알잖아. 아버님이 내 음식 좋아하시는 거. 나 오늘부터 아버님께 고용돼서 앞으로 이 집에서 일하기로 했어. 뭐야? 이 여편네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남편은 금방이라도 제게 달려들 것처럼 눈을 부라렸어요. 무슨 꿍꿍이는 당신 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있는 거 잊었어? 앞으로 내가 아버님 모시니까 그런 줄 알아.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정말 저 여자 이 집에 들인 거예요? 이 여자라니 앞으로 정 실장님이라고 불러라. 지금 이 순간부터 정 실장이 내 담당 비서니까 깍듯이 모시고 안 그러면 내 남은 재산 다 정 실장이랑 내 손주한테 주고 죽을 거니까. 시아버지의 선전포고에 전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지더니만 재산 얘기를 듣자마자 입을 꽉 다물더군요. 역시 속물들은 달랐습니다. 다들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30억 때문에 제가 이 집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 돈 때문에 제가 시아버지 곁에 있겠다 마음먹은 건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 세상을 등지려 했던 시아버지를 제가 말렸을 때 시아버지께서 제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일만 하면서 악착같이 살았는데 글쎄 내가 우울증이란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 이 집을 나가고 나자 시아버지도 혼자가 되셨대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자신을 유치장에 넣었다는 걸 빌미로 화를 내면서 시아버지께 술집을 차려달라고 난리를 쳤고요. 시아버진 당연히 거절했고 그 핑계로 남편을 집을 나가더니 웬 술집 여자랑 살림을 차렸답니다. 그 여자랑도 얼마 살지 못하고 헤어졌지만 그때 이후로 회사 일엔 일절 신경도 안 쓰고 여전히 개처럼 산대요. 시동생과 시누이도 결혼해서 분가했고요. 그 이후 20년 동안 시아버진 이 큰 집에 내내 혼자 사신 거예요. 자식들은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요. 시아버진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헛헛하고 힘들었지만 애써 꾹 참았답니다. 힘들고 외로운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언제나처럼 일만 하시면서 바쁘게 사셨는데 어느 날 공황장애가 왔대요. 혼자 엘리베이터도 못하고 비행기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약을 한두 가지 먹었는데 언제부턴 잠도 안 오고 매일 혼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까지 걸리신 거예요. 자식 중 누구도 시아버지의 병을 모른답니다. 사실 저도 남편과 이혼하고 유일하게 마음이 쓰였던 게 바로 시아버지예요. 부모 없이 자란 절 친자식처럼 보듬어 주시고 남편과 이혼 후에도 절 아껴주셨으니까요. 시아버지와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간의 관계를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정과 의리가 남아 있습니다.
생판 남을 위해 보호자로 일을 하느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제가 힘이 되어드리고 도와드리는 게 저에겐 더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그래서 전 아들이 제대할 때까진 우선 이 집에 왔다 갔다 드나들면서 시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보호사이자 비서로서요. 전 시아버지와 함께 지낸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어요. 시아버지는 아직도 저에게 언제든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된다고 하세요. 하지만 전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 한마디에 항상 휘둘리며 살았지만 지금부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매일 자식들 등살에 치이고 남편의 구박에도 오늘도 가정을 위해 참고 버티시는 유부님들, 우리 서로 힘내라고 위로하는 댓글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자신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